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사회심리학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심리학,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심리학은 여러 가지 심리가 하기 많잖아요. 과목도 많고 약 50개 정도의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 가운데서 이번에는 사회심리학, 그래서 사회를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뚝 떨어놓고 그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심리를, 이 사회의 심리를 이렇게 접해서 함께 이해하는 그러한 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재가 현대 사회의 심리 이해라고 하는 이 교재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 현대는 어떤 시대인가, 현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현대 시대 속에서 사회는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체계와 함께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 가운데서 진행되고 굴러가는 그 가운데서 심리를 어떻게 적용하냐, 또 심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심리를 우리가 이 사회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심리 이해라고 하는 이 교재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사회 심리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제 1장에서 현대 사회의 심리 이해, 이것이 제 1장인데, 자, 현대 사회에서 심리 이해의 첫 번째 보면 심리학의 본질. 그래서 심리학의 본질은 뭐냐?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학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줄기 이론을 펼쳤던 어떤 그 뿌리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학파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 번째는 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어떤 연구 방법들이 있는가를 또 살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챕터로 심리 검사를 통한 정보의 출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를 보면 첫째 세 가지인데, 심리학의 개념, 뭐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이 개념 정리가 잘 돼야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학문을 접할 수 있어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의 개념과 인적 학문을 통해서 심리학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심리학의 개념, 또 거기 그 심리학을 인접해 있는 학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학의 본질을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 이론을 통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돕는다. 심리학 이론을 통한 인간의 이해, 그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연구 방법을 한번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면 심리학의 본질에서 심리학의 개념,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심리학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 그래서 이 심리학의 단어가 영혼.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어죠. 그 다음에 피쉬와 같은 어떤 그 주제를 연구한다는 의미의 물질, 이런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시케론지, 이런 것이 이제 심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신학 철학자들은 심리학은 영혼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연구, 이 굉장히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것을 이제 영혼 연구다. 이런 것으로서 형태, 색깔, 형태도, 영혼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색깔도 없어요. 또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영혼도 형태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색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은, 이 마음은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학문이지만은, 그러나 또 이게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것도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지루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심리학의 개념에서 인간의 행동도 어떤 법칙에 따른다는 사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 성격, 지각, 사고, 지능, 욕구, 동기, 느낌과 정서, 기억 등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별로 그 시대의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를 어떤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을 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고통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였는데, 현대 심리 역동 이론 및 학습 이론에서 수용되고 있는 견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를 하는데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 그래서 인간의 행동, 그 다음에 정신 과정, 그래서 정신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렇게 개인적으로 근거 없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 과학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은 그냥 막연한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체계, 그 다음에 과학적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인접 학문이 있어요. 심리학은 19세기 중엽 철학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19세기 중엽에 철학에서부터 이게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철학 속에 심리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독립해서 심리학의 과학화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심리학은 물리학과 같은 실증 과학을 지향하고, 실증 과학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을 기초로 최근 발달된 학문으로서는 사회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과학이 있고, 행동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사회과학, 인지과학, 행동과학,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역사학과 인류학, 정치학과 경제학, 언어학, 사회학과 지리학 등과 같은 전문 분야의 도움을 받아서 삶에서의 인간의 모든 상황 속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행동과학,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학이 있잖아요. 이 행동과학은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분야로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이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회과학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집단에. 그래서 집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로 교실에서의 집단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심리학의 인접 학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학의 인접 학문에서 첫 번째,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입니다. 독일의 분트는 1979년 그냥 라이프치히 대학교 자신의 실험실에 심리학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과학으로서 심리학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독일의 분트가 또 있고, 그다음 분트는 물리학의 특징인 실험적 조작과 객관적인 측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된 조건 하에서 피험자 관찰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각, 지각, 반응 시간이라는 한정된 대상에 연구에 관심을 두고 심리학의 양적 측정의 전통을 확립하면서 심리 측정학의 발달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이 분포가.
그리고 실험의 주목적은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실험의 주 목적을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의 인적 학문에서 두 번째는 응용심리학 발달이에요. 응용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의 실용성과 응용에 대한 압력이 자연스럽게 응용심리학의 발달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교육, 산업, 의학, 법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신검사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탈 테스트,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 볼턴은 19세기 영국의 실험 심리학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개인차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윈은 종간 변이를 중심으로 해서 진화 현상을 설명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응용 심리학의 우리가 이제 발달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종류입니다. 심리검사는 성격 검사해야죠. 그 다음에 지능, 그 다음에 적성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심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즉 성격, 지능, 적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특징들을 양적, 질적으로 측정을 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다. 이것이 하나의 심리 검사다. 그 다음에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행동 표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심리 검사다. 그 다음에 심리 검사의 종류는 인간의 능력, 지각, 흥미, 동기, 성격, 적응, 가치, 태도 등과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 있죠. 그 심리적 특성의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이미 마련된 자극 또는 문제나 작업을 제시한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을 특정 관점에서 비추어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기술하는 조직적 절차다. 이렇게 우리가 심리검사의 종류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검사의 종류에는 우리가 객관적 검사가 있어요. 이 객관적인 검사가 있고, 객관적인 검사 가운데는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고 채점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그런 검사예요. 이것이 이제 객관적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끌어내서 내려 하기보다는 개인마다 공통으로 지닌 특성, 그 다음에 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 개인의 서로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고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서로 평가하는 것, 이런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다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다 수용이 가능한 것이고 승공이 가능한 이런 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검사의 장점으로는 대상자가 검사에 참여할 때 검사 실시와 해석이 간편한 것. 대상자가 아무래도 참여를 해야지 대상자 없는 그런 그 검사 실시는 힘든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검사의 신뢰도 또 타당도,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으며 검사를 시행할 때 검사자 변인이나 검사의 상황 변인에 따라서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간 비교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구와 누구 이렇게 개인 간에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사적 검사가 있어요. 투사적 검사라는 것은 검사 자극이 모호할수록 자극을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 개인의 욕구, 갈등, 성격 같은 심리적 특성의 영향이 강하게 포함된다는 전제하에서 비구조적인 검사 과제를 통해서 개인의 독특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검사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그 독특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성질이 있잖아요. 그 독특한 성질을 최대한으로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검사를 우리가 투사적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검사 자극이 모호하고 또 수검자가 가능한 한 자유롭게 반응을 해서 무의식을 반영하도록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고 다양한 수검자의 무의식 반응이
이제 표출되는 거죠. 도출이 된다 이거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극의 모호성 때문에 수검자가 반응 내용을 자신이 보고 검토하더라도 자신의 의도에 맞게 계획적 또는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사적 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의 그 기본을 또 개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 현대 심리학의 학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이론을 말한 사람들, 개발한 사람들, 발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그 학파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대 심리학의 학파는 크게 구조주의 학파가 있어요. 구조주의가 있다. 자, 구조주의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마음은 경험적 요소를 인간이 삶에서 창의적으로 결합하면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구조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중심으로 보는 걸 말 그대로 쉽게 구조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구조주의 학파들은 정신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이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걸 또 세분화했지요. 그리고 분투는 물질을 세포, 분자, 원자 단위로 분류하는 화학자와 물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의식 경험의 구성 요소를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 그래서 구조주의는 이 구성이 무엇으로 구성이 됐느냐, 그래서 그 구성을 살피는 거예요. 그 구조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식을 세상과 정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내성을 개인의 경험에 관한 주관적인 자기 관찰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의식을 세상과 정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라고 해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 자, 그 다음에 내성을 개인의 경험에 관한 주관적인 자기 관찰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주의 학파는 객관적이지 못한 내성법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는 그것이 어떻게 구조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내성법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능주의예요. 기능주의. 이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뭐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것이 어떤 일을 하냐,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주의는 의식 경험의 기본 요소보다는 마음의 사용, 여기는 아까 이제 의식 경험의 기본 요소보다는 마음의 사용 또는 인간의 삶 속의 기능, 그래서 내가 인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기능을 강조하는 학파로 기능주의에서는 의식뿐 아니라 외적인 행동까지도 다루게 된다. 그래서 기능주의는 그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생각하니까 외적인 행동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능주의에서는 의식, 더 나아가서 외적 행동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박물학자 다윈의 영향으로 적자 생존의 우수하게 적절한 정적 기능의 개념으로부터 기능주의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자 생존의 우수하게 적절한 적응, 그 적자 생존을 적응하는 그런 기능의 개념으로부터 기능주의가 영향을 받았다. 자, 기능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에 적용해서 더욱 적응적 행동 유형이 학습되고 유지, 또 그렇지 못한 행동 유형은 쇠퇴한다는 것이죠. 즉 최적의 행동 유형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유형이 학습되고 유지되는데 거기에서 행동 유형이 쇠퇴하는 것은 학습되지 못하는 것들은 쇠퇴를 한다, 없어진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행동 유형, 그것은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행동 유형이 결국 생존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태하거나 쇠퇴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능주의예요. 기능주의. 여러분 이제 기능주의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900년대에 와서 이제 행동주의가 나타납니다. 행동주의. 자,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배고픈 쥐가 미로 속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꾸준한 보상으로 인해서 쥐는 보상을 받으려면 우회전하는 것을 학습하게 될 때 반복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능주의의 내성 연구에 의문이 갑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배고픈 쥐를 상대로 해서 또 우연히 발생하는 어떤 그 기능, 어떤 그 역할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거 꾸준한 보상으로 인해서 쥐는 보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우회전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학습하게 될 때 반복하는 그런 속에서 기능주의의 내성 연구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왓슨은 구성주의와 기능주의의 주관성을 거부했습니다. 구성주의와 기능주의의 주관성을 거부했는데 기능주의자들이 학습의 중요성을 행동 형성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을 행동주의자들은 동의했지만 행동주의에서는 심리학에서 학습의 범주는 주변에 주어진 환경의 자극에 대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가능한 행동 반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행동주의는 주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행동주의에 나타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자, 스키너 행동주의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키너를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행동주의에 보면 자, 여기 왓슨이 나와요. 왓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나오는 사람이 스키너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스키너는 행동주의의 강화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모든 생물은 행동 결과에 대해서 강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결과에 대해서 더 강해지는 거죠. 행동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강화를 받게 됨으로써 기대하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학습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스키너가. 그래서 행동주의는 심리학을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 연구가 되는 행동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파로 행동은 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적절한 강화를 받음으로써 기대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강화를 받음으로써 어떤 원하는 그런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동주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형태주의라는 게 있어요. 형태주의는 뭐냐? 1920년대에 이제 나온 거예요. 1920년대 독일에서는 지각된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통합하고 분리된 자극을 의미 있는 유형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조하는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된 자극 이것을 의미 있는 유형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강조하는 학파. 이게 이제 형태주의예요. 그래서 지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지각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지각이 사고 및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주의와는 달리 형태주의자들은 외적인 행동만 가지고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외적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형태주의자들은 구조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인간의 지각, 정서 또는 사고 과정을 기본 요소의 입장에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이 지각은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주의자들은 어떠한 정보의 조각들이 상황 속에서 그 맥락을 포함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합된 전제로 지각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주의자들은 이러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현대 심리학의 학파를 연구하면서
이제 형태주의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정신 분석이 있어요. 이 정신 분석은 정신 분석학파는 학파, 이것은 인간 행동의 결정 요소 중에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무의식에서의 동기와 갈등의 중요성을 결정적 요소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 깊이 감추어진 충동 때문에 움직인다. 그 사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말의 실수나 꿈은 모두 자신의 내면에 이미 자리 잡은 무의식적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결정은 의식적 사고보다는 무의식의 과정을 더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원초적 성충동과 공격성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의식적인 면이 더 많고 갈등적 충동, 촉구,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찬 소용돌이로 보았다. 이것입니다.